그럼 지금부터 오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국회 도서관, 외교부 경제안보 외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차 국가전략 콜로퀴움 인공지능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장 정책 토크쇼 1부 사회를 맡은 김건우원실 박민영 선임비서관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학계 전문가, 언론인 그리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사에 앞서서 오늘 토크쇼 전체 진행 및 진행 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제4차 국가전략 콜로퀴움은 저희가 좀 새로운 좀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정책 토크쇼 형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방적으로 발제나 토론하는 방법에서 좀 한참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전문 진행자이신 우리 신지혜 기자님의 진행에 맞춰서 질문으로 이 행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 끝까지 남으셔서 꼭 여러분들 인공지능 관련된 질문을 하나씩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게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표연설이 산회되는 대로 저희 공동 주최하신 김건 의원님 비롯해서 포럼 의원님들께서 오실 텐데요. 저희가 발제 먼저 듣고 중간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실시간 줌으로도 중계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인공지능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장 정책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석기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품격 있는 토론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공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시고 시간을 마련해 주신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귀한 말씀 나눠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배영자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모셨는데요. 저희가 자료집에는 한민영 국장께서 오시기로 당초 예정되어 있었는데 급하게 EU와 협상하실 문제가 있어서 유럽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생동감 있는 AI 외교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주실 외교부 국제과학기술교원과 전혁석 기관님 오셨습니다. 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유지영 선임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국립외교원의 연원호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네, 추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 중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에 자리해주신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님의 예, 방문해 주셔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아마 참석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실까 싶어서 제가 와야 행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리 좀 빠져나왔습니다.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석기 의원입니다. 오늘 제4차 국가전략 콜로퀴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김건 의원님, 최보윤, 최수진 공동대표님, 그리고 우리 외교부 관계자 여러분, 또 국회 도서관의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6년 바둑 알파고의 등장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은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인류가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세상은 이제껏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불안을 교차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이후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등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이끌며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외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미중 간의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은 국제 정치의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 간의 경쟁 양상 심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성 문제 등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국가의 안위를 결정하는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외교와 안보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며 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공지능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는 9월 9일부터 양일간 제2차 리아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며 글로벌 인공지능 분야 어젠다를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이에 발맞춰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인공지능의 발전 가운데 국제 평화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담론 형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고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며 종합적인 미래 국력 경쟁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경쟁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콜로키움을 통해 치열한 미중 간 인공지능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찾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대하고 오늘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명호 도서관장님의 인사 말씀 청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 도서관장 이명호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의원께서 이렇게 개회사를 열어줘야 되는데 뭐 짧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콜로키움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게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전략정보센터의 더 큰 취지는 바로 오늘 같은 장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이제 민족국가 단위의 우리로 이제 전 세계가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데 각 국가 단위는 그래도 자기 국가를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논의의 방문도 좀 더 확장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국가 이익이라는 걸 목표를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설정하는 것, 아울러서 전략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더 섬세하게 검토해나고 평가해나고 위협의 도라든가 우리의 국력이 어디에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해서 우리 자원들을 우선순위를 잘 매겨서 아마 국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국가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늘 아마 그런 자리가 그 가장 베이직한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이제 김건희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좀 말씀이 계실 거고 오늘 아무쪼록 하여간 저희 국회 도서관도 더 잘 여러분들이 말씀한 걸 잘 기록하고 모아서 또 작게는 우리 입법하는 대표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까지 그리고 각 연구하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다 전달하는데 저희가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관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특별한 진행자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KBS 신지혜 기자를 모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예, 신지혜 기자께서는 현재 KBS 보도본부 통일외교부 기자로서 취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정치부, 사회부, 디지털 뉴스부를 두루 거치면서 국민께 사실을 알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특별히 맡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진 토크 콘서트 진행은 신지혜 기자님께 맡기고요. 패널분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줌으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미리 조정을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각도를. 네, 각도가 원하는 각도로. 얼짱 각도로 나올 수 있게 각도를 잘 조율해 주시면 물러나셨거든요, 지금. 참석자분들이 보다 잘 전달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KBS 기자 신지혜입니다. 일단은 저희 국회도서관장님 이명호 관님께서 너무 지금 표정이 좋으세요. 왜냐면 참석자가 많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공간이 이렇게 활용되는 게 뿌듯하셔서 그런 건가요? 예. 둘 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주제가 AI 미중 AI 경쟁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경쟁하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라는 거는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저는 준비를 해왔고요. 앞서 박민영 비서관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같이 토론해 주실 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민의 총괄 파트너 구태현 변호사시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매번 그 박수 쳐주세요. 건국대학교 정치교육과의 배영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또 외교부에서 국제과학기술교범과의 서기관 전혁 서기관 나오셨어요. 서기관님 이런 행사 나오신 적 있나요? 처음입니다.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많은 성원과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외교부 경제안보 외교센터의 유지영 선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립외교원의 경제기술 외교안보센터장 연원호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 전에 사실은 발제가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비서관님 원래 발제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없고 바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발제 내용을 질문으로 제가 다 소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미리 제가 이제 발제문을 주신 거를 받아봤는데 인공지능이 규제가 우선이냐 성장이 우선이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화두들을 던져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 테니까 OX로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을 하실 분들은 처음에 지정을 해드리겠지만 내가 첨언을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거나 팔을 흔들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되니 자유롭게 의사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청중들께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AI 나는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하나, 둘, 셋. 전문가님. 저는 O입니다. 저도 O입니다. 사실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변호사님? 간단하게. 네. 저는 원래 글쟁이입니다. 변호사는. 그렇죠. 글로 먹고 사는 글로 버는 글로벌 산업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글로 벌어먹는 산업. 네, 요즘 LLM은 정말 환상이에요. 제가 글을 만드는데 한 60% 정도의 기초 작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100%로 끌어올리는 게 이제 제가 창작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약간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 기초 작업을 도와주는 리서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로펌은 다단계로 후배들이 이제 기초 작업을 하고 네. 초안을 만들고 선배들이 고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후배들에게 정말 너무 좋은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그럼 그 후배들은 어떻게 되나? 6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유가 생기면 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네. 하겠죠. 음. 그냥 놀다가 도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은 내가 하는 직업은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에 AI의
대부분 또는 완전히 대체될 것 같다. 하나, 둘, 셋. 다들 X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A한테 질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약간 세모를 들게 되는 게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거는 사람이 안 쓰고 이제 AI가 다 써요. 왜냐면 AI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상 예보 같은 것도 AI가 작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이버랑 협업해서. 그런데 물론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체는 또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또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국가 안보를 다루는 분들은 또 그런 영향에서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를 많이 보시는 연언어 우리 교수님 아예 일부도 대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대체는 되겠지만 내가 하는 일의 역할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일부는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그 작업은 인간이 들어가서 이제 판단해줘야 되고 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체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을 대체하기 쉽지 않나.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의 역할은 남아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오늘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인간이 AI를 통제해서 AI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마음과 원칙을 가지고 각국의 AI 경쟁에 뛰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개발이 빠르다 보니까 어떤 제도는 그에 좀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단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요. 먼저 변호사님과 교수님께 먼저 이 시점의 상황과 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AI 개발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나요, 변호사님? 미국, 중국, 뭐 일본 이런 국가 비교했을 때요? 그 사람이 태어나려면 이제 부모와 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필요하듯이 AI도 산업화되려면 많은 요건이 필요한데 우선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 토양은 세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이터 그리고 전문 인력 그리고 설비입니다. AI는 예를 들어 N모사에 GPU 칩이 없으면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GPU를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회사는 없고요. 구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은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들, 휴먼 캐피탈이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또 하나의 요건이 데이터는 잘 활용되지 못해요. 데이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ICT 강국으로서 20년 이상 지내왔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 대형 병원에 그득그득합니다. 다만 활용할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되어 있지 않아서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AI 산업이 독자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압도할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력도 충분하고 사실 기술도 충분히 발달하고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제한, 그러니까 학습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 발달이 좀 미비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밥과 사람은 있는데 종자가 없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씨를 뿌려야 되는데. 수확을 할 텐데 종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좀 어떤 정도로까지 비교할 수 데이터를 있는 활용할 수 나라는 있나요? 비교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뿐인데요. EU는 완전히 초토화되었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쌓아 올리는 산업이 바로 기존 20년 동안 플랫폼 산업이었는데 또 이제 사회 전반의 인프라가 디지털 변환을 하는 것인데 중국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 번 도약을 거쳐가지고 그 단계에 올라와 있고요. 세계적인 회사들, 뭐 BAT하고 대변되는 회사들 등등 많습니다. 미국은 인터넷 산업의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거의 만들지 않아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는 세계적인 회사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원들도 풍부했고 인적 자원과 또 이제 금융 자본도 풍부했고요. 이런 나라, 이 두 나라랑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미국 플랫폼 기업에 점령되지 않은 유일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구글을 많이 안 쓰는 나라. 구글이 라고. 창피한 나라. 네, 왜냐면 우리는 그동안 네이버 다음 이제 카카오로 연결되는 플랫폼들이 대미자 방파제로서 우리 경제를 지켜주고 데이터 유출을 막아줬거든요. 근데 그게 인공지능 플랫폼 시대에서는 밀리게 되는 것이 거의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콜로키움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활용에는 필연적으로 저작권이라든지 기밀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는 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변호사님께서? 네, 맞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냥 미국 예를 들면 미국도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영화 보실 때
앞에 FBI 워닝이 나오는 거 혹시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어요? 왜 뜬금없이 이상하죠? 네. 미국은 연방 저작권법으로 헐리우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FBI가 일종의 앞에 보초를 서고 있는 겁니다. 헐리우드 영화 베끼면 우리가 낙하산 타고 기관총 들고 들어간다. 이렇게 강력하게 저작권을 보호하는 나라인데요. 예전에 음악 산업일 때 P2P, 넵스터나 이런 때부터 지금 오픈 AI나 뭐 기타 등등 LLM들이 뉴욕타임스랑 소송이 붙어 있고 게티 이미지랑 소송이 붙고 작가의 조합이 소송을 낼 정도로 온갖 컨텐츠를 다 그냥 복제에다가 돈을 안 내고 쓰고 있는데 네. 연방 검사 밑에 있는 FBI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정말 자국 내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있을 때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 국제 정치적인 판단을, 국제 경제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요. 일본이 요즘에 떠오르고 있다고 얘기 많이 하죠, 인공지능에. 그런데 이유는 2018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허용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21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 유사한 게 올라갔었는데 그냥 회기 만료로 폐기돼 버렸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일본은 인공지능이 최근에 떠오르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안 떠오르고 있고 그런 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내가 쓴 기사를 학습한 AI가 나온다. 오케이. 근데 그 AI의 개발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나인가? 저 업체인가? 저 업체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떤 보상을 받는가? 저작자는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호사님하고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AI 저작권. 네. 사실 뭐 저는 AI 저작권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이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너무 말씀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이건 일단 이렇게 네. 우리가 기초학습을 해놓고 이제 논의를 발전시켜가는 첫 단계입니다. 저는 저와 관련된 질문을 네, 알겠습니다. AI의 데이터 활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입력 단계와 산출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입력 단계에 저작물이 쓰이는 것의 규제가 지금 완화돼 있다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중국은 그런 규제가 없는지 하여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저작권 와이포라고 세계 저작권 기구 또 베른 협약 가입국인데도 중국의 인공지능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고 하는 것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입력 단계에서 강한 장벽이 있으면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AI가 똑똑해지지 못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능을 많은 자녀들 준비하실 텐데 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주잖아요. 대치동에 학원 산업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똑똑해져서 시험을 잘 보고 또 국가인지로 양성되게 되는데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산출 단계 그러니까 논문을 표절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단계에서 자유로운 규제 환경이 있는 것이 이제 미국과 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산출물 단계에서 남의 표현, 저작물을 표절하는 산출물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소송이 막 벌어지는데 지금 소송을 하는 쪽은 사실 양쪽 다 문제를 삼고 있기는 한데 우리는 입력도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하게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논의가 막 활발하게 시작되는 분야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풀어줄 거냐 말 거냐를 나라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고 각 국가가 논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자동차 번호판은 익명화 안 하고 학습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을 또 내리기도 했더라고요. 그게 바로 문제인데요. 네. 하나씩 풀어가면서 하면 어느 세월에 수능 공부하는 고3생이 교과서가 모두 자물쇠로 잠겨있고 이거 공부해도 될까요? 하면 그래? 하고 국가적으로 논의해서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빛의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GPT 3.5가 나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1년 반 사이에 세상이 변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 이 정보는 써도 돼요. 이 정보는 써도 돼요라고 바로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 규제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은 조성이 인력 자원도 있고 한데 밭도 있고 설비도 있는데 뿌릴 씨가 없다고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또 씨를 다른 나라 씨를 가져서 뿌릴 수 있냐? 다른 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우리나라 데이터를 다른 나라의 시스템에 학습할 수 있냐? 이것도 굉장히 요즘에 문제잖아요. 결국 이 AI의 기술도
국가 간의 어떤 안보 사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가장 큰 현안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준비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과 우리 외교부에서 나오신 세 분의 전문가들께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교수님 이런 국가별로 AI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규제도 만들고 사실 장벽도 세우고 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인 지금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요건 제가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게 일단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주도하고 또 중국도 열심히 따라가고 뭐 우리나라도 조금 하면서 지금 AI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아직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느끼는 거는 저는 뭐 AI를 굉장히 그 대학원 유능한 대학원 조교처럼 네, 활용하고 있거든요. 조교처럼요. 네. 유능한가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음.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데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이제 이거를 아직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게 AI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네이버와 달리 그 챗GPT4나 이런 거는 유료예요. 다 2만 원씩 내야 되고 뭐 뭐든지 다 조금 이렇게 기본 그 서비스 이외에 활용하려면 다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꼭 돈까지 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아직 뭐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구글이나 네이버를 저희가 쓸 때 돈을 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좀 없는 점에서 학교에서 이제 활용되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격려하고 있는 거. 이건 그냥 제 네. 전의 질문에 네. 대한 소견이고 하나 이제 지금 국제사회가 이 AI가 막 이렇게 혁신이 되고 활용이 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각자 국내법으로 아직 국제적인 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유럽이 가장 앞서서 지금 AI에 대한 AI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거, 약간 위험도가 높은 거, 위험도가 낮은 거, 이 정도는 괜찮다 하는 것들을 나눠서 지금 법을 작년에 마련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자국 AI 기업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알아서 규제를 해라. 그런데다가 정부가 이제 약간 여기에 기업이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기본적으로 시장 규제에다가 정부가 약간 들어가는 이런 규제 흐름이고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국 인공지능 기업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안전 문제에서는 자기네가 국제 표준을 좀 선동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은 약간 디펜시브하게 나가는 것 같고 중국은 역시 음성 인식이나 뭐 보이스 안면 인식 이런 거에 굉장히 세부적인 인공지능에서 앞서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보다는 이런 세부적인 법 규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 규제는 갖추지만 자국의 그 AI 혁신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다 같이 지금 외교부 쪽에서 고민하는 거는 그러면 한국은 어떤 AI 맞습니다. 전략을 가져야 할 건지 우리는 어느 쪽에 예, 예. 가까운가 혹은 그래서- 어디랑도 가까울 수 없는 건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저도 이제 뭐 인공지능을 많이 알고 그러진 못하지만 이것저것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현재 단계로 우리나라가 가져야 될 어떤 AI 전략을 복합 AI 전략이라고 얘기해봤습니다. 복합. 네, 그래서 왜 복합이냐면 두 가지 의미인데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아까 정상회의에서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령 안전 같은 경우를 보면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세이프티 연구소를 만들었고 엄청난 예산을 써서 지금 영국이 이걸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상무부 산하의 국가표준기술원에 세이프티 연구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같이 해서 뭘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우리도 만들어야 되나 하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뭐냐면 지금 저희 나라 그 뉴스에 많이 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문제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기술일 수 있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복합이라는 게 안과 밖이 복합이 돼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딥페이크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뭐랄까 아무런 규제 없이 되면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AI 안전 기술에 대해서 어떤
그런 흐름을 주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밖에서 우리가 AI 세이프티 논의, AI 네트워크 회의 이런 거에서 조금 어떤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이런 지금 제기되는 AI의 안전이랄지 딥페이크 문제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같이 안과 밖이 같이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복합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AI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중국 빼고 자국 언어로 운영되는 플랫폼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 러시아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 콧대 높은 프랑스와 영국도 자국 플랫폼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토종의 이런 플랫폼들을 살려야 되는 건데 그런 그 살려갈 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AI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세계에.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시장 장악력을 기반으로 해서 구글이나 뭐 메타나 뭐 오픈 AI가 하고 있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국가가 통제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미국식 모델도 아니고 이게 개도국이나 이런 데는 미국식 모델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중국식 모델도 마땅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모델을 지켰고 이거는 미국처럼 그렇게 막대한 시장 지배력이나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는 모델이 아닌 그 중간에서 시장도 활성화하면서 어느 정도 안전성도 담보하고 혁신도 이루어지는 이런 모델을 내놓고 이거를 기반해서 외교를 해야 한다. 그래서 혁신과 포용이 같이 복합되는 그래서 안과 밖의 복합, 그다음에 혁신과 포용. 그래서 지금 혁신, 포용, 안전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모아질 수 있는 그 AI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AI 복합 외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그런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엇박자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 우리가 또 규범을 만들어가는 걸 앞서 나가겠다는 게 또 우리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걸 좀 맞춰가는 게 또 앞으로의 관건이 아닐까 싶고 또 각 국가별로 AI 기업이 어느 수준으로 발전했거나 혹은 그 기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 확보됐느냐에 따라서 규범도 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와중에 드디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이 자리에 오신 두 분의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우리 연구책임 의원님이시죠? 국민의 공동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격하를 공동대표이신 우리 국민의힘의 김건 의원님 오셨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미성락 의원님 함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두 분은 우리 외교관 출신의 우리 대표 우리 의원님들이시죠. 여기서 두 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국민의힘 김건입니다. 먼저 우리 이명우 관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AI와 미래, 우리의 미래라는 의원 연구 단체 저하고 우리 미성락 의원님하고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유명한 컬러큐움을 국회 도서관에는 컬러큐움에 같이 하자고 해주셔서 오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그 국제안보대사를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던 문제라서 오늘 많은 의견 제가 듣고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하나의 좌표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성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참 잘하는 나라지만 또 항상 AI 분야에서 1등은 미국이 앞서가고 있고 중국이 엄청나게 빠르게 추격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미중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AI가 글로벌 경제에 어느 정도로 지금 그러면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진단을 해야 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까지 사활을 걸고 나서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연원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은 그 AI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저도 챗 GPT 3.5를 쓰다가 4를 쓰니까 얘들은 언제 또 이렇게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켰을까 하는 생각이 진짜 들면서
좀 겁도 나더라고요. 그 AI 기술이 경제, 우리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 임팩트가요? 보통 이제 AI를 연구하게 되면은 세 가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가 이제 군사적 네.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주거. 이렇게 보통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2024년 올해의 AI 시장 규모가 한 6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IMF에서 추정하기로는 올해 1월에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2040년까지 AI로 인한 전 세계 GDP 증가가 한 2조 3천억 달러 정도. 2조 3천억 네, 억 달러요. 달러. 네. 우리 GDP가 한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연간. 그러니까 2040년까지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의 나라가 새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AI를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분야가 이제 아무래도 업계,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IMF가 추정하기로는 내년까지 전 세계 기업의 한 50%가 AI를 이제 도입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게 경제, 군사 그리고 규범이잖아요. 군사 분야에서도 사실 이미 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뭐 자율주행 드론이 알아서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이제 군사 분야에서는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군사 분야는 사실은 특수 작전이라든지 뭐 자원을 할당한다든지 정보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데 이제 AI가 도입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미군 장성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미군은 아직까지 그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에도 이제 교수님이나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신뢰성의 문제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2021년에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 이제 인공지능위원회에서도 이제 리포트가 나왔지만은 이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게 되면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위에 설 수 있는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경계심을 각국이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이제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도입에 대해서 그 자체는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균형을 지금 찾으려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뭐 사실 구태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AI가 어떻게 지금 세계 정치를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이제 연원호 교수님께서 경쟁 잘 맞는 군사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핵무기 같은 경우는 딱 도입이 됐을 때 이게 직관적으로 딱 오잖아요. 뭐 이게 가공할 파괴력에서 이거 한번 떨어지면 그냥 뭐 초토화되는. AI 무기는 과연 어떤 임팩트가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잘 안 오더라고요. AI가 실전에 쓰여졌을 때 그게 전장의 형세를 바꾸고 승패를 가르는 어떤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뭐 라벤더 프로그램이냐 이런 것도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뭐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얘기는 소극적으로 하지만 뒤에서는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거를 한 37,000명 정도 하마스 요원들을 SNS 데이터나 빅데이터로 골라서 그 사람들을 표적으로 골라내고 그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공격은 건물이나 어떤 주요 인프라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AI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지금 자기가 죽여야 될 사람, 공격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하나 37,000명을 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비판하는 그 기자가 쓴 글인데 거기서 10% 오류가 났다는 거예요. 10% 오류가 나서 이게 엉뚱한 사람을 죽였다.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 아니 10%밖에 오류가 안 났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정말 정확한 거고 이게 전장에 도입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겠구나.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이런 걸 하게 되면 정말 상당하게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원호 교수님이 만났던 그 미국 장성도 좀 조심스러워했을 거예요. 이게 전면적으로 도입됐을 때 아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본인들도 아직 그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얘기, 그러니까 AI는 이미 경제적으로는 뭐 국가 경제를 이끌 수 있을 정도의 변수가 되고 있고 군사 분야에서도 이미 그 파괴력은 우리가 직접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두 나라 역시 미국과 중국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조금 텐션 떨어지니까 다시 OX 퀴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건 의원실이 이거 직접 준비한 도구예요. 여러분 열심히 써야 돼요 우리가. 네, 여기서 퀴즈입니다. 5분 다 참여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하나, 둘, 셋. 왜 조심스러워하시죠? 네, X 세 분과 O 두 분인데요. 대표로 한 분씩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O를 들어주신 우리 외교부 경제외교안보센터 유지영 전문가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뭐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그 양국의 경쟁의 결과를 전망하시는지를 먼저 듣고 그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를 들었던 것은 사실 따라잡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꼭 중국이 승리한다라는 뜻은 아니었고요. 다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된 측면이라던가 특허나 성과 측면에서는 어쨌든 중국이 추월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것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또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상용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전망이라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굉장히 비등한 수준으로 일단은 가면서 경쟁이 지속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화된 견제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잡을 수 있다는 기술 수준을 일단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것들이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논문이라던가 아니면 특허 성과 이런 거기 네. 때문에 굉장히 바이어스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측정되는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에서 나오신 우리 AI 인공지능 업무가 담당이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서기관님. 반대 답변을 해주셨는데 미국과 중국의 지금 경쟁 상황, 중국이 과연 미국을 어쨌든 여러 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X라고 들어주셨잖아요. 아니다. 못 제가- 따라잡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저 과학기술교본과의 전혁석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답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세모인가요? 아니면 O인가요? 뭐 약간 단면을 이런 보여주고 정도로, 싶으신 예. 건가요? 청중들께 OX 단면을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단계별로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우리가 AI의 그 가능성이라든지 위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인데요. 지금 챗GPT의 그 역할은 생성형 AI라고 해서 결국 인간이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하는 지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이 막대한 자본과 그다음 정책적 차원에서 데이터를 막대하게 투입해서 일정 수준 기술적 측면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AI 기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AI를 얘기할 때 궁극적으로 지금 AI를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는 목표는 AGI라고 해서 결국 인공지능의 일반화, 그러니까 인간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걸 뛰어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술 혁신이라는 거는 막대한 자본과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어떤 고민과 협업과 소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미국과 중국이
좀 접근하는 방식을 비춰볼 때 과연 미래에 미국이 중국에게 뒤처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미중 경쟁, 사실 승자를 따진 건 무의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쟁은 계속 지속될 거고 진화할 거기 때문에 현 시점의 전망을 지금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금 교육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고 또 의원님 두 분이 오셨어요. 우리 경북의 강명구 의원님, 정희 의원님 두 분 오셨습니다. AI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한국이 좀 더 경쟁력 있는 규범을 갖출 수 있다는 희망을 좀 갖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변호사님 X 드셨죠?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중국이 저 사실 예스라고 예스. 그러니까 예스. X가 아니고 예스. 죄송해요.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 활용 측면에서는 뭐 거의 아무 규제 없이 정부 주도로 학습을 많이 네. 시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O를 드신 것도 그런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직은 이제 중국의 AI 산업이 미국을 따라잡다 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가까운 미래에 따라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를 들었고요. 네. 아까 이제 AI 산업의 토양, 육성 요소를 세 가지 말씀을 데이터, 인력 그리고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시장에 발달한 이제 플랫폼 회사들 거대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등등이 네. 또 중국 시장이 10억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개인정보 보호 등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그거는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중국 정부가 잘 아시는 이제 중앙 집권적인 정부라는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인데요. 그 데이터 활용이 자유로운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또 기술에 있어서는 최근에 특허가 굉장히 좋은 관전 포인트인데 특허요. 예, 중국의 AI 관련한 특허 출원이 최근에 미국의 특허 출원 건수를 넘어섰다는 것이 이제 우리 지식재산권계에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때부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강력하게 여러 가지 대척하는 수순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특허가 많이 산출된다는 것은 그 토양이 충분하다는 연구 개발과 실행이 충분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지식재산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특허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특허가 나오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산업이 여러 가지로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특허는 R&D가 활성화되고 그것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려 있고 이래야지만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은 인구가 많고 또 미국의 유학파 출신들 또 미국 엔비디아 등 훌륭한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화웨이 등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도 충분하다고 보이고 또 국가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걸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정부의 육성 의지까지 갖추고 있는 나라는 거의 미국 다음엔 중국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과 중국의 압도적인 경쟁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경쟁은 아마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경쟁의 양상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중에 변수 하나가 수출 통제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어쨌든 AI가 국가 산업, 그러니까 안보 산업이 되면서 미국이 이미 중국에 대해서 장비 수출 통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국의 어떤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은 사실은 중국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연원호 박사님, 연원 교수님과 유지영 전문가님께 순차적으로 여쭙고 싶거든요.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될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X를 들었던 네. 결정적인 이유가 미국이 사실은 이런 조사들을 이미 했고 중국이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반도체 수출 통제라든지 장비 수출 통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라든지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인력이라든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드웨어 자체가 없으면 또 이게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어느 정도 이 미국의 이런 수출 통제 조치가 중국의 부상을 막고 있다라고 또는 굉장히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력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력도 예를 들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이제 미 대선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1기 때를 보면 굉장히 그 연구자에 대한 통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이제 오는 유학생들을 한 2,000명 정도 2020년에만 돌려보낸 적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규제가 통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중국의 이 AI 분야에서 물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따라가겠지만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수출 통제 정책의 그 억제 효과가 거의 반영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주 오래 지속될 것이다. 우리 전문가님도 생각 동일하신가요? 네, 일단 미국 수출 통제가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은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나왔던 것이 이제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고 연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AI 칩이고 실제 중국이 자국 내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모델이 또 실제로 그 엔비디아 칩을 사용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 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엔비디아 칩들이 중국으로 이제 수출이 되는 것들이 제한이 되면서 중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회의 통로로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있는 해외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AI 학습을 시키고 있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로 이 수출 통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중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우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우회를 막기 위한 또 미국의 규제도 또 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출 통제 외에 지금 시행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해외 투자 심사의 얘기도 계속 미국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해외 투자 심사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이 중국으로 이동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견제를 하겠다라는 어떤 규제 조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직 논의 단계고 이제 여러 가지 공고가 점차적으로 구체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패널에서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주도의 중국이 굉장히 이 AI 산업 육성을 끌고 나가는 이 상황에서 이 자금이 메인이 이제 정부에서부터 나온다. 이것을 따라가기 어려워서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다른 주요국들도 정부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만 또 이 민간 주도의 혁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민간 자본의 투자가 굉장히 적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 자본이 흘러들어갔을 때 이제 또 중국의 AI 양성에 도움이 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이런 규제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이런 중에 한 분 더 오셨습니다. 네 분께서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얘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일단은 수출 통제가 억제 효과가 있지만 또 오늘 오다 보니까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배출되는 AI의 인재를 100명이라고 봤을 때 그중에 50명이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국인이 한 20명, 한국인은 2명인데 이 50명의 중국인들이 사실 미국에서 AI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인력을 디커플링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인력 역시 결국은 그렇게 개발된 인력들이 중국의 AI 개발에 투자된다면 그 격차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에서도 지금 산업안보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규정을 이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미국인의 어떤 그 AS라든지 뭔가 그 중국의 특정 전략 산업을 도와주는 것을 이제 막겠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이 미중 전략 경쟁 상황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분야이고 특히 지금 뭐 유지영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미국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첨단 반도체, AI 그리고 양자, 퀀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할 것이다. 분야별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주셨어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비유 여러분 생각나세요? AI 산업에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밭과 농부? 그러니까 농부와 장비와 또 뭐였죠 여러분? 씨앗? 종자. 씨앗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올 AI 뉴스를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있더라도 일할 밭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가 없으면 또 이거 학습을 할 수가 없고 근데 씨앗이 있고 사람이 있어도 장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는데 지금 미국은 그 장비의 반입도 중국으로 통제하고 있는 방식으로 경쟁의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지금 벌써
11시 20분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질문 시간 확보를 위해서 정말 다음 핵심 주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네, 여기에서 또 한번 OX 퀴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정말 솔직히 다 오 들지 마시고요. 정말 솔직히 한국에 기회 요인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험 요인이 많은 상황이다.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OX 들어주십시오. 지금 막 고민하시는 거죠? 아, 죄송해요. 제 질문이 좀 애매해져. 그래도 긍정적인 걸 하시죠. 기회가 많다. 이런 미중 AI 경쟁 상황이 어렵더라도 한국에는 결국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OX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전원 5. 제 질문이 날카롭지 못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기회 요인이 있는지 설명을 듣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의 그 논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서 기관님 손 드셨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도 이렇게 들려고 했었는데요. 가운데였나요? 그 이유는 미중 관계의 맥락 속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AI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전체 맥락 속에서 예.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라고 들었고요. 예. 그 부분은 아까 배영자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위치가 상당히 유니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AI 모델을 독자적으로 구축한 비영어권에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AI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각국에서 우리나라가 역할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역할을 과연 강화할 것인가 고민했던 부분이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선언이라든지 서울의향서로 구체적으로 성과물로 나왔고요. 지금 여기 패널들께서 AI 얘기를 하실 때 안전, 혁신, 포용을 다 고루 얘기하고 계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AI와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안전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AI 서울 정상회의를 하면서 포용과 혁신이라는 부분을 안전과 똑같이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면서 주요 국가들과 치열하게 논의하고 또 합의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논의를 동시에 병행하는 게 아주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AI 분야에서 의제를 선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제 증명을 한 셈이 된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다음 주에도 중요한 행사 하나 있잖아요, 서 기관님. 네, 다음 저 주에 너무 홍보 멘트 같았나요 지금? 홍보할 수 있는 판을 깔아드리는. 근데 이게 저도 외교부 담당 기자인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려요. 이 규범을 정한다는 게. 근데 그 규칙을 정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없으면 우리한테 유리한 조항을 넣지 못하고 불리한 조항을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논의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있을 리에임스 회의도 이런 규범을 정하는 회의잖아요. 어느 단계의 규범을 정하는 지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사실 이제 AI 관련된 논의가 민간 분야와 군사 분야로 나눠서 병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민간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규범 논의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부서에서 또 군사 분야에 대한 그 활용이라든지 어떤 그 안전성이라든지 규범과 관련된 논의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주에 이제 군사 분야에 특화해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약 2천여 명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런 참석하는 2,000명. 네. 대규모 이제 행사를 지금 개최하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분야에서 의제를 먼저 저희가 선도적으로 던졌듯이 군사 분야에서의 활용과 관련된 국제사회 논의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아젠다들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참여자들하고 활발하게 토의하면서 국제사회 논의를 충분히 끌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한 분의 내빈이 또 오셨습니다. 대환영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님이십니다. AI가 정말 핫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계속 첨언해 주십시오. 네, 다음 주에 리에임 2024에 저도 브레이크아웃 세션 하시나요? 네, 주요 토론에 참여하는데 총 한 20여 개 세션인데 그 중에 군사적 이용에서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바로 그 핵심 주제를 상대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AI 산업을 키워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리도 자주 국방을 위한 그런 AI 기술도 가져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대안으로 이 군수 산업으로서의 AI라는 측면을 굉장히 국가적으로 좀 집중하면 좋겠고요. 지금 민간에서는 아시다시피 데이터 규제, 대표적인 두 가지 규제인 저작권법, 저작물을 학습할 수 없는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 넓어서 CCTV마저도 활용할 수 없어 우리 재난 AI도 못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군수 산업이라는 것은 목적 자체가 아주 성능 좋은 국방 무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거기에 어떤 특례적인 조치, 군사 관련 법률에 어떤 특례를 좀 부여해서 규제 샌드 같은 거 받아가지고 우리 뭐 한화 이런 군수 산업이 그걸 수행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규제 샌드박스는 공개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뭐 어떤 국방 무기를 AI를 만들고 있다는 게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 트랙은 말도 안 되고요. 국방 산업 차원에서 군수 산업 차원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을 때 바로 기존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규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인 조치가 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이 미중 기술 패권에 우리가 훌륭한 AI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도 할 수 있고 또 자주국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참석한 의원님들께 눈빛으로 엄청 이 법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규칙을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하고 유리한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총중이라면 한 가지 질문이 들 것 같아요. 규범 만드는 거 좋습니다. 서울 AI 정상회의 다음 주에 있을 회의 다 좋은데 결국 나라 간의 이견을 조합하는 게 또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규범을 정하는 것도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결국 하나의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만들어서 인류가 그걸 따르는 그런 정말 모범적인 상황이 올 것이냐 아니면 결국은 그냥 각자 도생으로 갈 거냐의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우리 서기관님하고 전문가님께 차례로 여쭤보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까 합니다. 서기관님 어떤 답을 좀 주시겠어요? 저 너무 비관적인 질문인가요? 저는 당연히 낙관적인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너무 낙관적인 대답을 하면 제 숙제가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조심스럽습니다만 오늘 계속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 서기관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이미 이 의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기대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 선언을 채택하고 그 논의를 계속해서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힘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G20, OECD, G7, 기타 등등 여러 통로에서 AI 논의가 상당히 많이 병렬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제시했던 어젠다가 수렴적으로 중요한 어떤 가치로서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고민의 지점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의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지금 고민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과기부라든지 여러 기업 관계자들 만나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국가들마다 상당히 지금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합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글로벌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선언이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 서리나님께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다자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구속력이 아주 강한 형태는 아니고 예. 다만 우리가 모두 공통으로 꼭 추구해야 한다라는 가치들을 명확하게 해서 결국엔 그걸 국내법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지금 또 변호사님도 굉장히 데이터나 이런 측면에서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AI 활용에 대한 좀 전반적인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가치의 기본법 같은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세부 규제들을 조금씩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다 풀 수도 없고 한 번 묶어가지고 조금씩 풀어줄 수도 없고 그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연원호 교수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께 받아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민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군사 분야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했고 또 국제사회도 이 분야에 대해서 규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지킬 건지 우리가 이 선은 넘지 말자라는 규칙을 만들어가는 단계인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AI 발달이 궁극적으로 평화를 더 많이 가져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군비 경제가 더 촉발할 거라고 보세요? 저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질문. 아까 어려지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답을 주실 수 있는 너무 적임자셔서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인류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다 같이 협의를 잘 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도록 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규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강조되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배경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EU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EU는 기본적으로 이런 AI 분야에 있어서 규제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규제를 강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반대에 서서 시장을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그 흐름이 바뀌면서 미국과 EU가 이 AI의 어떤 국가 안보를 위한 민주적 사용을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US TTC 같은 것들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이슈는 특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중 특정의 이슈는 아닐 수도 있지만 미중 전략 경쟁이 구도 하에서는 국가들 간의 협의를 하기에 좋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범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데이터,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인프라 그와 함께 이제 규범이 있는데 우리가 좀 규범 쪽에서는 조금 IMF가 판단하기에서는 한국이 조금 낮은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규범이 미비하다는 판단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규범 쪽에서 이제 물론 이제 다른 개도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우리가 앞서 있지만은 가진 기술에 네, 비해서는. 맞습니다. 가진 기술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져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협의를 잘하고 규범을 좀 아까 서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또 네. 첨언을 해주시기로 그러니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 규범의 전망, 미래를 얘기할 때 지금 규제해야 되는 게 민간 기업의 안전이랄지 아니면 군사적 사용이랄지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이제 특히 핵무기 저희 세계 정치에서 핵무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이제 가공할 파괴력을 이제 깜짝 놀라서 이거 이제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가지 하나는 이제 NPT라는 핵 확산 방지 조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IAEA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는 플루토늄이 나오고 그게 이제 핵무기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IAEA를 만들어서 이제 이 안전을 관리하는 이런 작업을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그게 만들어진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제 AI 규범에 관한 얘기는 루이 M도 그렇고 서울 정상회의, 런던, 다음에 또 프랑스에서 하고 그런데 미국은 약간 이제 슬쩍 빠져 있고 미국도 유엔에서 결의안을 내고 그러긴 했는데 그리고 중국도 이제 자기 1대1로랄지 이런 데서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이제 어떤 그런 핵이나 이런 것처럼 통일된 규범이나 어떤 국제기구의 형태로 발전하는 데는 상당한 장애가 있고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 지금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AI는 핵과 다른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견국의 역할이 또 훨씬 중요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 정치의 현실을 알고 그렇지만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스트리아 총리인가요? 오펜하이머의 순간이 왔다고 우리가 지금 핵무기 출몰과 비슷한 시점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거를 해결하는 양상은 핵무기가 나왔을 때랑은 좀 더 다른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불확실성을 잘 우리가 매니지할 수 있도록 한국이 좀 주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이 AI 발달 앞에서 개인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너무 달라서 하나로 획일화해서 얘기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개인적인 단위의 고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는 이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질문을 주시면 그 연사를 특정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질문해 주시면 적절한 연사를 제가 지목해도 되니까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물론. 물론입니다. 의원님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AI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신 거죠? 예, 물론이요. 당연히 관심이 많은데 특히 김건희님이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김건호님 외교부 계실 때부터 계속 AI 이러시다가 국회에 이제 등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연구 모임까지 만드시더라고요. 자, 질문 있으시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좋고 참석자들께서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김건 의원님께서 첫 질문 해주시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제가 먼저 질문하면 제가 5년 전에 국제안보 대사를 할 때 독일에서 이제 독일 외교부가 세미나에서 갔는데요. 거기 가니까 이제 그때 벌써 AI의 무기화에 대한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세션에 가서 듣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AI의 무기화? 그때 그런데 조금 한 2시간 듣고 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터미네이터 얘기를 합니다. 터미네이터. 이제 인류 앞에 터미네이터 나올 가능성이 생긴 거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나라들이 날까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만약 어떤 나라가 터미네이터를 갖는 나라가 있고 터미네이터 없는 나라가 있으면 전략적으로 핵무기 있는 나라고 핵무기 없는 나라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도 지금 저렇게 견제를 하고 수출 통제해서 미국은 중국이 먼저 터미네이터를 개발 못하게 견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무기랑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핵무기라는 건 뭐냐면 미국이 일단 중국이 절대 이 터미네이터를 개발 못하게 여러 가지 통제를 한 다음에 AI 능력을 혼자서 다 갖춘 다음에 그 갖춘 기술을 나눠주면서 너희가 이거 근데 가는 건 좋은데 평화롭게만 써야 돼. 그래서 이걸 무기화하려면 내 통제를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국제 체제가 이루어지는 게 핵무기였고 그 다음에 AI 무기화도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국보다 앞선 그 기술 국가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생각하냐면 우리도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최대한 AI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어떤 통제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기득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핵무기 핵개발도 보면은 어떤 나라는 농축 제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농축 제재 못하는 나라가 있고 그 구별이 사실 그 시점까지 기득권을 획득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AI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국제 규범을 만드는 작업에 이제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하나. 동시에 우리 국방부하고 우리 산업부하고는 전부 우리 자체 AI 역량을 최대한 속도로 개발하는 거 하나. 두 가지로 우리 국가의 전체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특히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가요? 우리 정부 산업자.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서기관님 방향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서기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갑자기 긴장하시죠? 일단 의원님께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잘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아까 제가 그 안전과 포용 혁신을 강조할 때 사실 좀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각각의 요소들이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안전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규제 측면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 규제라는 것은 선도해 있는 기업이나 국가가 후발주자들을 막는 어떤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하지만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 기업이나 우리 산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저희가 포용이나 혁신이라는 부분을 내걸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얘기했던 어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국에 우리가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 기술이 처음 개발됐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무서워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가 언제든 날 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도로교통 규칙을 제정하고
이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확립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 산업이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거든요.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는 안전이라는 게 어떤 진입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산업을 혁신을 더 촉발하고 이 촉발된 혁신이 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국가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저희가 혁신과 포용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의 지점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진짜 국내 이제 기술과 산업 역량과 이런 종합적인 국가적인 어떤 능력과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AI 외에도 우주나 퀀텀이나 여러 가지 그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요즘은 저희의 역할을 많이 기대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의 설사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희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기술이라든지 여러 국내적인 정책까지 같이 뒷받침이 돼서 함께 나간다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변호사님도 말씀. 네, 저도 좀 첨언하겠습니다. 매트릭스에 보면 터미네이터들에 의해 지배받은 인류 세상이 나오는데요. 암울하죠. 캡슐에 다 갇혀 있는데 그때도 이제 반항하는 일부 무리들이 시온이라는 저 지하에서 스미스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AI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바로 지하 속에 숨어서 하는 반란군 신세밖에 되지 않을 것은 명백해서 저는 김건우 의원님 말씀에 정말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민간 분야에서 AI 잘하고 못하고가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터미네이터들과 싸워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군사 분야의 AI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군사력을 갖춘 나라들은 그 군사 기술에서 개발된 것들이 곧 민간으로 이양돼서 민간 산업의 발전도 이끌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위산업법에 데이터 활용 특례를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의 승인하에 군수 산업에서 군수 무기 등을 개발할 때 일반 민간의 법에 적용에 굴레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빨리 군사 AI를 개발하는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질문 있으신지요? 의원님께서 뭔가를 적으셨는데 아마 그 지금 군수산업법 개정안 발의하시려고 하나 봅니다. 추가로 질문 있으시죠? 우리 뭐 미중 AI 경쟁이라든지 뭐 다른 일반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코멘트. 네, 의원님 질문 준비하신 동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술 역량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만 코멘트를 드리면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12대 전략 기술의 하나로 인공지능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AI 그 기술의 로드맵도 과기부 주도로 이미 계획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과기부가 또 산업부가 같이 이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단은 기술이 확보돼야 뭐 나머지 상황이 왔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요. 김기현 의원님 질문 겸 마무리를 해주시겠다는. 마무리는 제가 마무리할 입장이 있지 않고 사실 AI를 그동안 이제 산업적으로 우리가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가 이것이 이제 외교의 무기가 외교가 되고 군사적 무기가 되는 순간 세계 질서가 재편된다는 인식을 제가 최근에서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가 좀 여러 가지 무기들을 바꿔서 최신 무기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드론 같은 것으로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더라. 그게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이렇게 기계적 방법으로 또 대응할 수 있더라. 이것이 실정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이게 세계 이게 좀 정치, 경제를 모든 걸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더욱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생방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람이 못 다닐 뿐이지 기계는 얼마나 다닐 수 있는 것이니까 기존의 모든 전략적 무기들이 사실상 무용화되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터미네이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만큼 이게 우리 김건희님께서 특별히 앞장서 계시고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에 우리 간사님이십니다. 우리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시면서 배우면서 이 역할을 잘 해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버스만에서 이명호 관장님께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 그 주신 그 인스팅크를 잘 살려서 실을 이어내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시간을 12시까지 주셨는데요. 아마 여러분 카톡방에 그래서 점심에 늦는다는 거냐 이런 연락을 많이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김건 의원실 그리고 국회 도서관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관장님 괜찮으실까요? 굉장히 흔쾌히 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 전문성을 유감 없이 나눠주신 5분의 패널께 박수 부탁드립니다.